꿈의 문턱 위에서 보낸 시즌이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깨진 약속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스날이 걸어온 여정은 우승을 되찾기 위한 길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무기고 속에 오래된 포병대는 침묵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먼지는 쌓여 있었고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마침내 도화선에 불은 붙었고 22년의 암흑 끝에 이제 발사되려 합니다. 아스날의 대포가 다시 불을 뿜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중계진이 남긴 우승컵을 드는 순간의 중계 멘트 드립니다. 아스날 리시, 아스날 르르르님의 번역을 좀 참고를 해서 제가 약간 수정을 했고요. 요 멘트에 담긴 말들만큼 우리 아스날 팬들의 오랜 묵은 마음들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담겨있는 말인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의 인트로로 삼아봤습니다. 우승팀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사조 MG입니다. 아스날 채널에서 조금 다소 늦기는 했지만 우리 아스날의 22년 만에 리그 우승 내용들을 정리하는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22년 만에 우승을 거둔 아스날 프리미어리그 25-26 시즌의 왕좌의 자리에 올랐고요. 38전 26승 7무 5패 71득점 70점 골득실은 44개 차이입니다. 수많은 기록이 뒤따랐는데요. 가장 많은 클린시트 19개를 기록한 팀, 가장 많은 연속 클린시트 4번을 기록했고 실점도 최소 실점입니다. 경기당 허용한 슈팅 숫자도 가장 적습니다. 경기당 8.2개에 불과했고요. 가장 많은 세트피스 골, 가장 많은 헤더골 16골, 박스 바깥에서도 19득점을 올리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팀이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후스코어드닷컴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참고했습니다. 페널티킥과 레드카드 없이 시즌을 마무리한 최초의 팀이죠. 우승을 한 최초의 팀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페널티킥과 레드카드 없이 시즌을 마친 팀 자체가 없었다. 그동안 아스날이 얼마나 우승의 문턱에서 아슬아슬한 페널티킥, 아슬아슬하고 억울한 레드카드로 경기를 날렸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스날 선수들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이 이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팬들로서 더 자랑할 만한 기록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아스날이 또 뭐 더러운 팀이다, 과격하고 폭력적인 축구를 한다, 뭐 이런 비판도 이번 시즌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기록들이 있다는 게 아스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쌓여 있는지, 아스날은 실제로는 얼마나 클린한 경기를 하고 있는 팀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스날은 이번 시즌 238일 동안 최장기간 1위를 유지했고요. 리버풀에게 잠시 왕좌를 내줬던 9월, 맨시티에게 한 경기 차로 잠시 따라잡혔던 4월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1위 자리에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상금 2억 파운드에 달하고요. 챔피언스리그 상금 포함하면 아스날의 내년 시즌 팀을 부상하고 이제 꾸려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는 비토르 요케레스였습니다. 21골 3어시를 기록했고 사카 11골 9어시, 마르티넬리 11골 7어시, 에제 10골 6어시로 이제 그 뒤를 이었는데요. 10골 이상 득점한 선수가 이제 4명 이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록은 전 대회를 포함한 기록입니다.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는 데클란 라이스가 10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감독으로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선정됐고요. BBC 스포츠 전문가 선정 최고의 감독 역시 미켈 아르테타가 선정이 됐습니다. BBC 선정 최고의 선수 데클란 라이스, BBC 선정 최고의 팀에는 다비드 라야, 윌리엄 살리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팀버, 그리고 데클란 라이스 이렇게 총 5명이 선정됐습니다. 이 시즌을 돌아다 보면 이제 중요한 고비가 몇 차례 있었죠. 카라바오컵 결승전 때 맨시티에게 패배를 하고 그 뒤로 또 연패가 이어졌었습니다. 이때 이제 모든 대회 4관왕을 노리던 팀에서 갑자기 2개 대회를 탈락하고 리그도 좀 간당간당해지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봉착을 했었는데 반등에 성공했던 시점, 그때가 아스날의 우승 경쟁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의 하나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리그 후반에 맨시티 원정에서 패배했을 때 패색이 짙었고 많은 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 경기가 끝나던 시점에 카메라가 주목했던 한 선수, 바로 우리의 데클란 라이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It's not done 이라는 말을 하면서 팬들과 우리 아스날 선수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불이 지폈습니다. 그게 추진력을 만들어주면서 그 뒤에 시즌 말미까지 훌륭한 마무리를 하게 됐었죠. 그 두 번의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나를 더 꼽는다면 최종전을 거의 앞둔 시점에 아주 중요한 경기였던 강등권에 있는 팀이었던 웨스트햄전과의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기록된 이 웨스트햄의 득점이 VAR 판정을 통해서 아주 긴 시간 판정 끝에 노골로 결정이 되면서 그야말로 아스날의 운명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판정을 꼽는다면 그 판정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팬들 모두 그 순간은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봤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순간에 고비가 있었지만 전부 잘 극복을 하고 이 아르테타 감독의 7번째 시즌 885-222 끝에 1위라는
계속되는 우상향의 7번째 시즌, 드디어 아스날이 정점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우상에 도달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꼭 이번 시즌뿐만 아니더라도 아르테타가 부임했던 그 시즌 이 7년이나 시간을 놓고 보더라도 아스날 팬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등락을 겪었던 기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조금 그 시간을 좀 돌아가 보면 사실 저희 채널의 역사하고도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건데 중요했던 순간대를 하나씩 짚어보자면 저는 크론케 모자이 스탠 크론케와 조시 크론케가 이제 아스날 지분을 100% 인수한 다음에 슈퍼리그에 참가하겠다는 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들 다 나실 겁니다. 결국 아스날 팬들이 거리 시위를 강력하게 할 정도로 이제 영국 전체에서 이제 분노의 함성들이 터져 나와서 아스날 구단이 슈퍼리그 참가 선언을 번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시 크론케가 아스날 팬들한테 영상 편지 같은 것도 보내서 사과하기도 하고 아스날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돕겠다 이런 선언을 하게도 되는데 저는 이 상황이 되게 중요했다는 기억이 들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미국인 구단주였던 아스날의 크론케 부자가 아스날 팬들에게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남겨야 되는 게 뭔지 또 이 아스날이라는 구단에서 바꿔야 되는 건 뭔지 건드려도 되는 건 뭔지를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시즌 말미에 아르테타를 감독으로 선임하게 되는 거고 아르테타가 와서 좀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크론케 부자가 바꾸고 싶어 했던 어떤 아스날의 그런 여러 가지 면모가 있었을 텐데 사실 그 아스날이 벵거 감독님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사실 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었던 시즌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현실적 우승에 가까웠던 시즌도 많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아스날의 구단이 굉장한 패배주의라든지 이제 불필요한 선수들이 쌓여가는 문제라든지 구단의 문화 자체가 우승보다는 4위에 만족하게 되는 흐름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마 크론케 부자는 그걸 슈퍼리그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거에 바꾸고 싶어 했던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이 무산됨으로써 아르테타와 함께 차근차근 바꿔야 되는 것들을 이제 핀셋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과정으로 올바르게 넘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르테타가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라니트 자카를 잔류시키는 결정이었죠. 그때만 해도 그라니트 자카는 이제 아스날 팬들과의 관계가 거의 최악으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었고 선수로서도 아주 바닥을 찍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방까지 다 싸놨다. 가족하고 얘기까지 다 끝낸 상황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르테타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라니트 자카를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식으로 아스날의 커리어를 훌륭하게 마무리해 줄 것인지를 설득함으로써 그라니트 자카 잔류를 하게 됐고 파이팅 넘치는 자카가 사실상 그 두 번째 그림자 주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후방에 머무르는 미드필더에서 전방으로 올라가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거듭나게 되면서 아르테타가 이제 자카를 활용해서 아스날이랑 구단의 경쟁력을 이제 한 단계 올리는 데 성공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아스날도 생각보다 빠르게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고 그라니트 자카도 팬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빴던 선수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선수로서 성장해서 시즌을 마무리하고 이제 레버쿠젠으로 떠나서 리그에서 또 무패 우승 멤버가 되고 또 지금은 돌아와서 썬더랜드의 오랜 선수로 지명이 될 정도로 좋은 커리어를 가지게 됐었죠. 이 그라니트 자카라는 선수를 그때 우리가 잃어버렸더라면 미켈 아르테타가 대체자를 찾는 더 많은 시간을 걸렸을 것이고 팀이 응징력을 발휘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더 걸려서 아마 첫 시즌 FA컵 우승이라는 성과도 거두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첫 시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켈 아르테타가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성과들, 이런 이제 선수단 장악 같은 것을 조기에 이루지 못했더라면 미켈 아르테타에게 더 빨리 위기가 왔을 거고 아스날이 더 빨리 궁지에 몰렸을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아르테타와 함께 7년을 함께하면서 올바른 과정으로 이 프로세스를 밟아나간다는 일 자체가 벌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아르테타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아르테타를 잘라야 된다. 아스날 안 된다. 이대로 더 이상. 그렇게 주장을 하시거나 그 생각을 품으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결정을 우리가 못 내렸더라면 그 길로 빠졌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기쁨을 같이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행히 아르테타가 그 첫 시즌에 여러 가지 작업을 잘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첫 단추였던 거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이 선수를 싫어하진 않지만 오바메양을 방출하는 초강수를 뒀다는 거. 세 번째 시즌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구단의 여러 가지 좀 방만한 문화, 좀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보다는 좀 즐기면서 행복한 축구를 하는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이 사실 이 오바메양 같은 슈퍼스타 선수들을 중심으로 좀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메스트 웨질, 알렉산드 라카제트, 니콜라 페페 이런 몇몇 선수들이 계속 거론이 되는데요. 그 선수들이 아스날에 기여한 것이 아예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이 당시 밑에서 도전자의 입장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강인한 구단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미켈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들이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걸림돌이었을 겁니다. 이 선수들이 만약 아르테타의 어떤 기조와 이런 규율에 맞춰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더 좋은 결말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고 오바메양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좀 인간적으로 좀 불쌍하고 약간 좀 안
했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 이제 어머니가 아팠을 때 코로나 시즌에 프랑스로 무단 이탈을 하고 이제 복귀를 늦게 하게 되면서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읍참마속을 해야 되는 명분을 주고 말았죠. 그래서 오바메양 같은 슈퍼스타를 거의 이적료도 받지 않고 바르셀로나로 임대해 보내고 결국에는 방출시키는 결정에 이르게 되면서 아르테타가 팀의 규율만큼은 어떤 희생을 치르게서라도 세우고야 만다는 확고한 원칙을 확립을 했고, 그때부터 영입되는 선수도 대체로 보면 이 아르테타의 성향에 맞는 규율을 중시하고 훈련장에서 성실하게 임하며 스타성이 있더라도 팀 내 분위기를 해치는 수준까지는 펼치지 않는 그런 선수들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때부터 우리가 한 걸음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팀 문화의 초석을 닦은 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순간, 사실은 제가 이 결정을 내릴 때 아르테타를 완전히 지지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남아있는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골키퍼 램스데일을 다비드 라이어로 교체했던 결정입니다. 사실 그 시점에 램스데일이 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골키퍼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아스날에 대한 대단한 충성심과 뛰어난 스포츠맨십, 그리고 대단한 또 스타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이 선수와 함께 가고 싶다, 사실 그런 마음을 저는 안 가졌던 건 아니거든요. 그때 아르테타가 다비드 라이아로 골키퍼를 교체하기 위해서 두 선수를 중간에 교체까지 해가면서 서로 경쟁시키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지지할 수 없었는데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 아르테타의 파트너였던 에두 단장마저도 100% 확신하냐고 아르테타에게 되물을 정도로 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투자해야 되는 포지션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골키퍼라는 포지션에 중복 투자를 하는 것이었고,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서 대략 리그에서 한 3-4번째 가는 골키퍼를 한두 번째 가는 골키퍼로 이제 요만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거였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는 포지션을 또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정, 이게 사실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일 수 있고 또 위태로운 결정일 수 있었습니다. 팀 전체로 봤어도 이제 분위기가 좀 흔들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결정이었는데 아르테타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였죠. 그 도박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결과적으로 성공이었고요. 이제 와서는 그 당시에 회의감을 가졌던 저 같은 사람도 아르테타의 결정에 대해서 전적인 지지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램세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제 마음 같은 것들은 여전히 저 혼자 간직은 하고 있지만 아르테타가 내렸던 이런 단호한 결정들이 결과적으로 팀의 발전을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반석 같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 2013년 1월 아스날이 우승 경쟁에서 다소 주춤하면서 이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일 때 이 아스날의 선수들을 데리고 아르테타가 두바이 전지훈련을 갔었죠. 이 두바이 훈련을 갔다 온 뒤에 선수단이 대단한 반등을 일으키면서 아스날이 후반기에 좀 약해진다, 이런 편견 같은 거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굉장한 연승 행진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선수가 바로 데클란 라이스의 코너키커 전환이었습니다. 언제나 이제 부카요 사카가 왼쪽에서 차고 오른쪽에서는 다른 선수가 올리던 코너킥을 데클란 라이스 스스로도 자기가 훌륭한 코너키커인지 믿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과감하게 라이스를 이제 코너키커 전담 선수로 지정을 함으로써 이때 데클란 라이스가 거의 후반기에만 4어시 6어시를 코너로 올리게 되고, 그 흐름이 사실은 세트피스를 점차 강화하려고 했던 니콜라스 조버 코치의 세트피스 전략 같은 것과 맞아떨어지면서 2025, 2026 이번 시즌에 이르기까지 아스날은 세트피스에 있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타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2014년 1월에 두바이 전지훈련에서 이루어진 데클란 라이스 코너키커 지정이었죠. 이런 세밀한 디테일들을 시즌 중에도 과감하게 선택하면서 팀을 계속해서 혁신시켜 나갔던 결정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 아스날의 강력한 면모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꼭 꼽고 싶습니다. 네, 영상을 만들었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저 스스로도 이 옹호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지만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결정들, 세 번째 시즌과 여섯 번째 시즌에 있었던 겨울 이적 시장 영입 결정, 선수를 한 명도 영입하지 않고 그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필요한 선수를 정확히 원하는 시점에 사기 위해서 패닉 바이를 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결정을 내렸던 거거든요. 아스날이 항상 이런 결정을 했던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레안드로 트로사 같은 선수들은 겨울 이적 시장에 과감하게 영입이 돼서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던 건데, 이 세 번째 시즌 챔스 진출을 놓고 토트넘과 경쟁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남은 선수가 별로 없어서 거의 후반기에는 19명 정도의 선수단으로 팀을 운영해야 했던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상황에 우리가 원하는 선수를 적절하게 영입하려면 패닉바이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기조로 이제 세 번째 시즌의 겨울 이적 시장을 영입으로 마쳤었고요. 굉장한 비판이 쏟아졌고요. 실제로 그 리그의 순위를 5위로 마치게 되면서 토트넘에게 밀려서 챔스를 못 나가게 되면서 아르테타 경질론이 다시 대두됐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사실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 똑같이 반복됐던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우승을 해야 되고 지금이야말로 공격수를 사야만 한다. 하메르츠가 장기 부상을 끊었을 때 선수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여러 가지 분석 끝에
가장 원하는 프로필의 선수가 결국 없었기 때문에 공격수를 사지 않고 이적 시장을 마감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결국 우승 실패, 리그 2위, 챔스에서도 4강에서 탈락하는 결과로 돌아왔었죠. 이런 결정들이 그 시점에 돌아가서 보면 분명히 비판할 수 있고요. 문제가 많았고요.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도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겨울 이적시장 영입은 다음 여름 이적시장의 과감한 투자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가는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습니다. 그거를 지난 시즌만 드린 게 아니라 3년 전 세 번째 시즌에도 똑같이 반복됐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테타는 돈을 쓸 때는 쓰는 사람인데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돈을 써서 선수단의 부조화가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 시즌을 과감하게 영입으로 끝내지언정 이 팀이 원칙에 맞게 나아가는 흐름은 어기지 않겠다라는 고집을 부리는 감독인 거고, 이 고집은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아르센 벵거 감독님이 팀의 재정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정을 하기보다는 끈기 있게 버텨서 내가 원하는 선수의 시장가격이 내려오지 않으면 영입을 안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너무 답답했던 고집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 벵거 감독님이 그런 고집을 부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만 좀 오어필을 해서 한 번만 좀 원칙을 어기고 팀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점에 좀 승부수를 던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있었지만, 벵거 감독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단기 결전에서 좀 약하고 승부를 던져야 되는 시점에 승부수를 던지지 못하는 감독이라는 오명을 안고 결국 퇴임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아스날이 확립했던 그 원칙, 절대로 우리가 정한 어떤 원칙을 벗어나는 결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방식대로, 비록 지금 욕먹고 힘들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팀이 확실하게 성장하는 모멘텀으로 이 흐름을 가져가는 모든 결정을 내리는, 그 결정이 어떻게 보면 눈앞에 좀 돈을 써가지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 패닉바이를 하고 비싼 선수를 데려오고, 이 선수가 과연 6개월 뒤에 이 우리 팀에 남을 수 있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 내가 뭐라도 했다라는 면피성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들을 할 수도 있었던 게 아르테타거든요. 근데 그 아르테타는 자기 목이 잘리는 위험에 처할지언정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 선택은 사실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하고, 이 아르테타를 좀 옹호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도 정말 옹호하기 힘든 순간의 결정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그때 말했다시피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더 큰 돈을 쓸 것이고 올바른 선수를 영입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결정들로 올바르게 이어지면서 아스날이라는 팀이 저점이 낮은 팀으로 점차 상승해서 지금 결국 그 모든 어려움과 압박을 이겨내고 정상의 자리에 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르센 벵거 감독님 응원할 때 벵거 감독님의 방식으로 꼭 우승하는 모습을 참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르테타만의 방식을 지켜서 마침내 우승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르테타를 응원하고 지지해왔던 팬이자 또 유튜버로서 지금 이 순간이 더더욱 더 감명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우승의 과정에 이르는 길을 한 번씩 짚어봤습니다. 이제 이 아스날이 이번 시즌 우승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아스날 팬의 관점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2003 무패 우승 뒤로 22년 만에 첫 우승이라는 점, 그 이상을 넘어선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디 애슬레틱의 영국 축구 담당 기자 10명에게 내년에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이 누가 될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10명의 전문 기자 중에 9명이 아스날이 다시 우승할 거라고 짚었습니다. 한 명만 맨시티를 얘기했어요. 엔조 마레스카가 오게 되는 맨시티. 10명 중 9명이 아스날의 연속 우승을 지지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스날이 지금까지 굉장히 지적받아왔던 문제가 바로 뎁스 문제였는데, 그 뎁스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됐죠. 그리고 핵심 선수층이 지금 확실하게 구축이 됐습니다. 베스트 11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 거고, 기자들이 지적하는 유일한 단점이 심리적 부분. 우승을 해내지 못한다,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미끄러진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게 이번 시즌에 확실하게 극복이 됐기 때문에 아스날은 저번 시즌보다 다음 시즌 당연히 더 강한 팀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본 뒤에는 모든 게 쉬워질 거다라는 얘기를 사실 레전드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왕조를 구축한 팀들을 보면 처음 한번 굉장히 어렵게 그 산을 올라가지만 그 뒤부터는 마치 밥 먹듯이 우승을 해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선수들이 그런 레벨에 올라와 있다. 지금까지 등산이었으면 이제부터는 약간 평탄면을 달리는 느낌으로 훨씬 심리적으로 편하게, 챔피언의 입장에서 오히려 상대가 이 기어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즌을 관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나은 성적들이 좀 기대가 된다는 거고, 팀의 저점이 높아졌다는 거, 이것도 많은 기자들이 지적하는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여간에서 이 팀이 무너져도 어떤 경기력이 어떤 일정 부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조직력과 수비력이 탄탄하게 구축되었고 핵심 부분에 들어있는 선수들, 전술 철학 같은 것들이 확고히 구축이 됐기 때문에 정말 부상이 많이 발생했던 시점에도 생각보다 승점을 많이 드랍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변수를 겪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안정된 성적을 내는 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직 이 팀이 더 강해질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팀의 선수들 중에 부카요 사카, 윌리엄 살리바 같은 주축 선수들 24살에 불과하고요. 데클란 라이스, 마틴 웨데루 같은 주장단 선수들 27세에 불과합니다. 모스케라 같이 21살에 이미 프리미어리그 베테랑급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고요. 막스 다운먼 같은 선수 아직 16살에 불과합니다.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경험치를 먹으면서 자기의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팀이 더 성숙할 거란 기대가 있는 것이고, 조시 크론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프리미어리그 다른 팀들이 무시무시하게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팀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미 모건 로저스 같은 선수들에게 거액을 지불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 팀이 더더욱 강해질 여지가 있다는 게 아스날의 연속 우승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고요. 다른 무엇보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아스날의 경쟁자가 될 팀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하메드 살라가 빠진 뒤에 팀을 리빌딩해야 되는 리버풀의 상황, 위대한 감독 펩 가르디올라가 빠져나간 뒤에 다른 팀들이 몰락했던 수많은 과정을 겪을 위험이 존재하는 맨시티, 사비 알론소가 감독으로 부임하긴 했지만 이번 시즌 12위를 찍고 반등해야 되는 수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 첼시, 마이클 캐릭을 임명하면서 좋은 팀이 될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여전히 최고의 팀이 되기 위해서는 채워야 될 부족이 많아 보이는 맨유. 이런 식으로 아직 아스날의 경쟁자가 될 팀들이 올라오기 위해서 적어도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의 왕좌에 군림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아스날 팬들이 아니라 객관적인 스포츠 전문 기자 10명 중에 9명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아스날의 올 시즌 우승은 단 한 번의 우승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몇 년 정도 지속될 수 있는 왕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이번 우승의 의미로 중요하게 하나 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하게 짚을 수 있을 만한 점은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아스날이 수비 중심 축구로 우승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아스날의 팀 컬러는 우리가 늘 사랑해왔던 팀 컬러, 공격 축구였고 빠른 패스를 위주로 하는 득점력이 높은 축구였습니다만, 지금 사실 아스날의 우승팀 스쿼드는 과거 조지 그레이엄 감독, 벵거 감독님 이전에 또 다른 위대한 감독의 철의 포백을 가지고 있던 아스날과 스쿼드가 많이 비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철의 포백을 사실 벵거 감독님이 고스란히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축구 색깔을 입히기 전에도 아스날이 굉장히 강력한 그 뼈대를 갖춘 팀으로서 0001 시즌 우승에 도전하기도 하고 더블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무패 우승의 토대를 닦는 팀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아르테가 구축한 팀은 아르센 벵거 감독님의 자유롭고 빠른 공격 축구라는 팀보다는 원 닐 투 디 아스날, 지루하고 지루한 아스날이라는 약간 오명을 받기도 했던 조지 그레이엄 시절의 수비 지향적인 아스날 축구에 좀 더 가깝다. 이런 면에서 이 아스날이란 구단의 DNA 속에 분명히 또 하나 존재하고 있었던 이 수비 축구의 DNA가 벵거 감독님의 DNA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어떤 투쟁력과 수비적인 DNA를 살려냄으로써 아르테타가 아르센 벵거 감독님의 축구 철학을 약간 진화시킨 아르테타 버전의 축구 철학을 만들어서 우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한번 이제 좌파 축구와 우파 축구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좀 어떤 위치에 있는 축구팀이냐를 한번 분석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르센 벵거 감독님이 공격과 예술성을 추구하는 극좌에 해당하는 감독이라면 아르테타는 훨씬 안정지형적이고 수비와 규율을 중시하는 중도 우파 정도의 감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시즌 아스날은 더더욱 그런 색채가 강해지면서 조직적인 수비와 팀 전체의 압박 같은 것을 중시하는, 그리고 세트피스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비록 팬들이 보기에 공격 축구, 아름다운 축구라고 부르는 그런 축구는 아닐지언정 결과를 얻어내고 실리를 추구하는 효율적인 축구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중도 우파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게 된 조금 더 보수적인 팀이 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축구 철학을 가지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시메오네 같은 감독이 과거와 달리 아스날을 굉장히 존중하고 아스날 축구에게 박수를 보내는 그런 면모를 보여줬었죠. 지고 난 뒤에도 아스날이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아스날 축구를 지지해줬던 면이 극우 축구의 거두인 시메오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의 축구를 지금 아르테타와 아스날 선수들이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아스날의 축구는 확실히 예전 아르센
아르센 벵거 감독 시절과는 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축구 취향이나 이런 자기의 어떤 관점 같은 거에 따라서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나쁘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 아스날이 우승 거머쥐였던 시즌에 보여줬던 축구는 확실히 그런 축구였다라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마치 아스날이 공격을 포기한 축구를 하고 있다든지 재밌는 축구를 아예 포기한 안티풋볼을 하고 있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까지 매도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까지 보일 필요가 있겠는가. 특히 아르테타가 공격을 포기한 축구를 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확실하게 오해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르테타가 정확히 비슷한 선수단을 가지고 2년 전 기록 보면은 90득점 이상을 하는 공격 축구를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그 시즌에 세트피스에 그렇게 의존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나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줬던 축구팀이 왜 이번 시즌에는 다소 공격적으로 좀 부족한 면모를 보이는 것 같은가. 이거는 분명히 선수들에게 주어진 과부하, 특히 우리 옹격진 선수들에게 부여된 지나치게 많은 출장 시간으로 인해서 주축 선수들이 지나치게 많은 부상을 당하고, 그래서 공격진이 발을 맞출 기회가 아주 적었다는 거. 카이 하베르츠의 장기 부상, 가브리엘 제주스의 장기 부상, 부카요 사카도 최근에는 부하가 걸린 모습으로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죠. 이렇게 핵심 선수들이 연달아 부상과 부하에 시달리면서 폼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이루어졌던 득점력의 저하, 공격 축구의 후퇴 같은 것들은 아르테타의 전술적 선택의 영향보다 선수들의 폼의 하락에서 오는 퇴보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고 폼이 저하가 됐던 것은 당연히 감독인 아르테타가 공격진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았고 또 로테이션을 충분히 돌리지 못했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르테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스날이 마치 공격을 포기했다거나 공격력을 의도적으로 좀 약화시키는 쪽의 전술적 선택을 하고 있다 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리그 자체도 굉장히 변화했다는 거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더러운 팀 아스날 축구 그 영상을 정리하면서 프리미어 리그가 얼마나 수비적인 리그로 변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데이터 분석을 해드렸는데, 단적으로 이번 시즌 결과를 보더라도 80골을 넘긴 팀이 다른 팀도 없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보면은 80골을 넘긴 팀이 리버풀 한 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한 시즌만 더 재작년으로 가보면 아스날 90득점 넘겼고요, 맨시티 90득점 넘겼습니다. 90득점을 넘긴 팀이 두 팀이나 있었고 80골을 넘긴 팀은 4팀이나 있었거든요. 불과 2년 사이에 프리미어리그 전체적으로 굉장히 전반적으로 득점이 떨어지고 수비가 득세하는 축구의 흐름으로 넘어왔다. 그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아스날의 득점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이고, 지금 아스날이 가진 과제는 이 상황 속에서 유럽 전체와 경쟁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가진 축구팀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추가적인 과제로 남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트피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즌 아스날의 세트피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르테타가 보여주고 있는 세트피스에서의 뛰어난 성과는 다른 팀들이 가지 못한 길을 먼저 가고 있는, 혁신의 선도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르센 벵거 감독님이 처음 PL에 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비싼 선수보다는 이제 좀 값싼 선수를 제1세계가 아닌 제3세계에서 과감하게 스카우트진에 투자를 해서 데리고 오고,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과감하게 기회를 주고, 식이요법 바꾸고, 마사지사 도입하고, 다른 구단들이 하지 않았던 좀 특별한 일들을 하면서 유별나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아스날을 다른 팀보다 앞서가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했거든요. 지금 아르테타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구단이 하지 않는 아르테타와 아스날만의 경쟁력으로 작용하면서 혁신을 해낸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테타는 지금 6년 동안 벌여왔던 그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의 투자의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 마치 아르센 벵거 감독님이 처음에 일본에서 프리미어 리그에 와서 아스후 같은 오명을 덮어쓰면서도 묵묵히 자기가 추구하는 혁신을 이식을 해서 다른 팀과 경쟁했을 때 훨씬 앞서가는 팀으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지금 아스날은 세트피스 면에 있어서도 다른 구단들이 따라오기 전에 먼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감으로써 그 성과를 지금 잠깐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스날은 과거 아르센 벵거 감독님과 좀 다른 부분에서 성과를 보인 것이지, 똑같이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리그에서 가장 앞서가는 팀이 된 것은 동일하다. 여기서 얻어야 되는 우리의 교훈은 벵거 감독님이 만들었던 그 혁신 들이라는 게 복제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벵거 감독님이 어떤 식으로 구단을 관리하는지 이 영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모인 맨유, 첼시, 리버풀 선수들이 아스날 선수를 통해서 이렇게 막 취재를 해가지고 자기 팀에도 그걸 적용하고, 그 스카우팅 시스템, 유스 중심의 축구 투자 이런 방식들을 다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아르센 벵거 감독님이 만드는 혁신은 다 따라잡혀서 결국 모든 팀들이 비슷한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아스날과 경쟁하게 되면서 아스날의 그 우위가 점차 내려오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르테타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들, 세트피스의 강점 같은 것들도 이미 수많은 팀들이
따라오기 시작했다. 여기서 아르테타와 아스날이 안주한다면 아르센 벵거 감독님의 아스날이 따라잡혔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아스날이 누리고 있는 리그에서의 우위, 리그에서의 경쟁력도 금방 따라잡히게 될 것이다. 찰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길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스날 우승의 의미에서 짚어볼 만한 점을 같이 짚어봤었고요. 개인적인 감상을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뭐 말씀드리려면 뭐 끝도 없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19년 만에 보게 되는 아스날의 우승인 것인데 그 과정에서 뭐 있었던 일은 뭐 이루 말로 다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다면 아스날을 응원할 수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조금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확실했던 것은 유튜브 팬 채널 캐스날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흔들림의 순간들이 있었죠. 아스날이 안 될 때는 저희 채널도 같이 안 되기도 했었고 팬을 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유튜브를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흔들림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흔들림을 다시 부여잡고 다시 내가 사랑한 팀을 지켜보고 내 선수들과 내 감독들을 보고 그걸 같이 응원하고 있는 우리 이 구독자분들과 다른 우리 아스날 팬 친구들 다시 만나서 우리가 즐거웠던 순간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이 긴 시간을 버티기에 좀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 이역만리 먼 땅에서 아스날을 응원하고 있는 한국 팬들끼리 우리가 얼마나 이 시간을 버티는 게 힘들었습니까? 데니스 베르캄프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어떤 팀의 팬이 된다는 게 성공을 가고 트로피를 막 가져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임은 내 이 부분을 그 팀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아스날이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가치들, 많은 아름다운 순간들, 팀을 만들어 오고 이 팬 문화를 정착시켜온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노력 같은 것들이 제가 뭐 한 40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마음을 둘 만한 구석을 마련을 해줬던 것 같고 저를 힘들게 하는 순간도 아주 많았고 가슴이 시커멓게 타기도 했습니다만 그 시커멓게 탄 마음마저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그릇 같은 게 되지 않았나.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아스날 우승이라는 게 되게 오랫동안 소중한 의미로 간직이 됐으면 좋겠고요. 언젠가 우리가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한 번쯤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 순간에 우리가 모두 함께 했고 마음을 모았고 그 마음이 그 노력이 굉장히 긴 기다림과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보상받은 적이 있다. 이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운 아스날 응원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 감상까지 이렇게 맞춰봤고요.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리고요. 우리 아스날 팬 여러분 이번 시즌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하신 분들만 듣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번 시즌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서주 렴지였습니다. 다음 시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